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중국 사드 보복 여파로 타격이 예상되던 면세점 업계의 지난달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이 반토막난 업체까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연간 5조 원가량 손해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인천공항 면세점의 중국인 관광객 매출은 45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 줄었습니다. 이용객 수 역시 같은 기간 48만 명에서 31만 명으로 35% 감소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2일부터 자국 여행사에 한국 여행 상품 판매 금지를 지시했기 때문에 면세점 업계의 3월 실적은 그 여파를 확인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시내 면세점은 더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 면세점의 지난 3월 매출이 작년 동월 대비 30에서 5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면세점 업계의 총 매출이 사상 최초로 12조 원을 넘어섬에 따라 매장 인테리어 등 대대적 신규 투자를 진행했고 직원을 대거 증원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면세점협회는 유커 감소가 장기화하면 연간 최대 5조 원가량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말에 추가로 문을 여는 현대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등 5개 신규 면세점들은 개장 연기까지 검토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비상 상황인 만큼 현재 3,000달러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하고 면세 한도를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는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6분야에 걸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인데요. 장기 불황 또 저성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과연 후보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는지 김종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제 성장 전략은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가계 소득을 늘려 성장도 가계빈 문제도 풀겠다는 건데 공공부문 채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131만 개 창출이 핵심입니다. 국민 지갑 사정이 풀려야 성장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채주도 성장 정책에서 탈피하여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에 맞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전략은 공정성장입니다. 공정한 제도, 정책을 통한 혁신으로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자는 건데 본인 강점을 살려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범보수 진영이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두 후보는 차이가 뚜렷합니다. 재벌주도 성장 대신 혁신기업 창출을 내세운 유 후보의 혁신성장은 진보 진영과 닮아 있습니다. 반면 홍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을 내세워 홀로 보수 색채가 짙습니다.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 인간 존중을 담은 정의를 성장 해법으로 택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과거 난무했던 7% 성장 달성 같은 비현실적 공약 대신 분배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 회복, 대기업 편중 성장의 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대선 주자들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마련 중인 가계부채 처방전을 김동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소득 증가를 통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는 부채의 증가율과 소득 대비 비율을 제한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이자율 상한을 연 20%로 낮춰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가계소득을 늘려 상환 능력을 높이고 생계형 대출 수요를 줄여 반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소득 확대를 통한 해결은 어렵다며 워크아웃 제도와 파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거품을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평소 LTV와 DTI 규제 강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와 함께 아파트 집단대출 DTI 도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LTV, DTI 강화를 포함해서 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공약을 마련 중입니다. 이들의 해법 중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대책들이 있고 현재 밝힌 대책들을 실제 추진할지도 미지수입니다. 확실한 건 다음 정부에서 돈 빌리기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거란 점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지난 1월에 큰 폭으로 줄었던 경상수지 흑자가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 흑자는 1월보다 31억 2천만 달러 증가한 84억 달러로 작년 11월 이후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수출 호조로 상품 수지 흑자가 1월보다 27억 달러 이상 늘어서 10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22억 3천만 달러로 작년 2월 11억 6천만 달러의 2배 가까웠지만 1월 33억 6천만 달러에 비해서는 적자 규모가 큰 폭 감소했습니다. K뱅크에 이은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 국민은행 등 9개사가 주주로 참여한 카카오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시스템 테스트와 지급 결제망 연계 등을 거쳐서 이르면 6월 하순에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신용등급 중간층을 대상으로 한 자릿수 금리 대출을 전략 상품으로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연 이율 3,000%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매기는가 하면 돈을 안 갚는다고 협박, 공갈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이 빌린 30만 원은 일주일 뒤 50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빼곡히 찬 노트에서 한 명씩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대부업자 27살 김모 씨의 차량에서 나온 대부업 장부에 적힌 피해자들입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연이율 3,000%가 넘는 고금리로 대부업을 운영해온 김 씨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만 원의 소액 대출로 사람들을 유인해 일주일 뒤 원금의 66.6%를 이자로 붙여 50만 원을 갚으란 조건이었는데 연이율로 계산하면 3,466%에 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6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석 달 만에 받아챙긴 돈은 1억 원이 넘습니다. 김 씨 등은 돈을 빌린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진을 몰래 찍거나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해 이자를 내지 못할 경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내가 기다려봤어. 당신은 오늘 빌고 살기 빌게 해줄게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라는 사실을 몰라 피해가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무담보 개인 대출 광고 등은 부등록 고금리 대부업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 이자율 27.9%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시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경찰은 확인된 이들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이 공무원 시험으로 몰린 탓에 발생하는 경제 손실이 17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원건이 내놓은 공무원 시험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2011년 18만 5천 명에서 작년 25만 7천 명으로 39%가량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이 월 평균 15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경제에 4조 6천억 원가량의 소비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면에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의 기회비용이 21조 7천억 원에 달해서 결국은 경제에 17조 1천억 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이 든 노인이 주로 걸려들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피해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피해 경보까지 발령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앞, 젊은 여성이 남성에게 무언가를 건넵니다. 은행 계좌에 있던 돈 3,500만 원입니다. 20대 전문직인 이 여성은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자신의 금융자산을 통째로 건넸습니다.
이처럼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은 20, 30대 여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900여 건, 이 중 74%가 20,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사기범들은 자신을 금감원 직원 등이라고 말하면서 계좌가 명의도용이나 범죄에 이용됐으니 국가에서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준다며 계좌 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했습니다. 20, 30대 여성들 경우에는 사회초년생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접촉 경험이 적고 결혼 정년기에 계시기 때문에 결혼 자금을 어느 정도 모아둔 경우가 많아서 범행 대상으로 지목됐을 때 금전 피해를 크게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은 사기범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한 경우 피해금 환급이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고 은행 창구에서 범죄를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하면 신속히 출동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쓰이는 첨단 기술을 통째로 빼돌려서 미국 회사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머리카락 10만 분의 1 굵기의 은나노 와이어입니다. 은을 녹여 잉크 형태로 만든 건데 유연하면서 전류 흐름이 좋아 휴대전화, 터치스크린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회사가 80% 이상 독점하던 시장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통째로 빼돌려 미국 회사에 팔아넘긴 연구소장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소기업 N사 전 연구소장 최모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은나노 와이어 제조 기술을 이모 씨가 설립한 경쟁 회사에 지속적으로 빼돌렸습니다. N사가 특허를 신청하면 경쟁 회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기술을 모두 빼돌린 최 씨는 연봉을 40% 더 받는 조건으로 경쟁 회사로 이직했고 사장 이 씨는 법인을 미국 회사에 통째로 팔아넘겼습니다. 정부 지원 자금을 포함해서 100억 원 이상 투입된 개발 기술인데 기술을 빼돌림으로 해서 향후 수백억 원 이상의 피해를. 이들은 회사를 팔면서 미국 회사 지분 10%를 받았는데 향후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면 엄청난 이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술이 외국 회사로 넘어감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경찰은 연구소장 최 씨를 구속하고 이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성공 취업의 동반자 한국직업방송이 상반기 공채 시즌을 맞아 대기업 인적성 검사 문제풀이 비법을 공개합니다. 한국직업방송의 실전 문제풀이 지피지기는 대기업 합격의 필수 관문인 인적성 검사의 고득점을 위한 문제풀이, 또 핵심 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는 7일 오전 10시에 방송되는 지피지기에서는 SK그룹의 인적성 검사, SKCT의 주요 과목 기출문제와 출제 경향을 완전히 분석해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고득점 비법을 공개합니다. 한국직업방송에서는 대기업 공채에서 인적성 검사 비중이 강화되는 경향에 맞춰 기업별, 과목별로 다양한 맞춤 방송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고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6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청년들이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겠냐며 좌절했다고 하는데요. 정부도 집값 상승에 따른 청년들의 주거난 문제에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일종의 청년 임대주택, 행복주택이 있죠. 청년들 사이에서는 로또로 불릴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으로 이 학교, 직장 인근 또는 역세권의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20에서 40%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인데요.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많다 보니 청년들에게 일종의 로또가 됐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데요. 오늘은 각종 데이터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현황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야심차게 내놓은 행복주택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경쟁률이 어느 정도길래 로또라고 부르는 거죠? 네, 일단 15만 가구 공급이라는 목표치는 달성을 했고 추가로 2만 가구를 더 짓는다고 합니다. 특히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데요. 지난해 공급된 서울 과자역 지구의 경쟁률은 47.5대 1, 서울 마천 3지구는 27대 1, 서울 상계 장암 행복주택 역시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가용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다 보니 경쟁률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15만 가구면 상당한 규모 같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아무래도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보증금 또 월세 큰 부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부동산 정보업체와 이 청년들의 주거비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우선 2016년 전국의 월 평균 아르바이트 소득은 약 67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3제곱미터 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는 약 33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버는 청년이 원룸에 산다면 이 소득의 50% 정도를 월세로 지출하는 셈입니다. 네, 요즘은 실제로 이렇게 생활하는 1인 가구 청년들이 많잖아요. 월세에다가 보증금, 관리비까지 하면 부담이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20세부터 35세 사이 청년들의 빈곤율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청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이 19.5%로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 부부 혹은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빈곤율이 3.1%,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가 4.3%니까 1인 가구의 빈곤율이 무려 5배에서 6배나 높은 겁니다. 네, 청년 1인 가구 5집 중에 한 집은 빈곤층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주거비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20%를 넘는 경우를 임대료 과부담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가구별로 살펴봤을 때 1인 청년 가구 중 47%가 임대료 과부담에 해당됐습니다. 이 비율 역시 청년 부부 가구나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가구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층이면서 임대료 과부담에 해당하는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무려 73.3%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주거비는 모든 세대에게 부담이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우리 청년층에게는 더 큰 부담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립할 나이가 돼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이 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캥거루족 비율은 OECD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이 속한 가구 중에서 가구주가 부모인 캥거루족의 비율은 58.9%로 추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청년 중 61.6%는 취업자라고 합니다. 취업으로 소득이 있지만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청년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34세 이하 대졸자의 51.1%가 부모에게서 주거 혹은 소득을 지원받는 캥거루족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해도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게 청년들이라는 건데요. 주거 문제라도 좀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행복주택 외에 청년 전세임대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선택해 신청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다음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인데요. 청년들은 보증금 100에서 200만 원에 월 임대로 8에서 13만 원 수준을 부담하게 됩니다. 네,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는데요. 또 다른 제도도 있을까요? 네, 대학생 쉐어형 전세 임대인데요. 혼자가 아니라 2명이 같이 살면 1억 2천만 원, 3명이 모이면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금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서울 소재 대학가 주변의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국토부는 이번에 총 200가구의 쉐어형 전세 임대를 지원하고 이 추후 공급 지역 확대를 검토할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행복주택을 짓고 청년 임대주택을 확대하는데도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집값이 더 오르는 걸 막고 적정한 주거비를 보장해 주는 게 근본적인 대책일 텐데 이 사상 최저라는 결혼율,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라도 좀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